광장수와 톡톡톡 지난주 일요일 날 처음 나갔는데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베니저 대표가 나오니까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어제 이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이 고시가 있었죠. 어제 황 총리가 총대를 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베니저 대표가 오늘 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친일 메카시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 대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어제 황교안 총리의 이제 고시 내용은 원래 이제 바깥에서 다 했던 거를 수합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 교과서에 정말 수많은 문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문제,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미화하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볼 때는 뭐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그걸 워낙 간결하게 잘 정리하니까 메시지는 뭐 분명히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 지금까지 있었던 검인정 체제의 8종 교과서, 교학살 제외하고는 7종이죠.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거는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황 총리가 주로 이제 인정한 것이, 이야기한 것이 결국은 전체 시장 중에서 99.9%를 불량 교과서가 지배하고 있다. 또 집필진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학력과 인맥, 그 조직에 따라 가지고 얽혀 다니면서 중복 집필을 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6.25 남침, 북한의 뭐 이 세습, 북한의 또 주체 사상 등에 대해서 이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그걸 옹호하거나 중립을 위장한 채 이렇게 보도하면서 실제로 천안함 이 폭침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서나 문제집이 더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잘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좌파들은 어제도 또 그 황 총리의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무산시키는가 하면 유관순에 대해서 열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문제에서 언급을 했는데 안 했다고 우긴다든지 또 더 나아가가지고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이 보수 우파들이 지적하거나 정부에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있다고 한다 하는 그런 매우 디테일한 문제로 가면서 마치 대부분의 국민들은 책을 읽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교과서를 7종을요. 그런데 정부가 침소 봉대를 하거나 이 국정화라는 부분을 친일, 그 다음에 독재를 감추기 위해서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총리 담화에서는 PT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그 총리 담화 끝나고 이제 MBC 백분 토론에서 이제 좌쪽이죠. 역사문제연구소 출신의 이신철 성대 교수하고 그리고 뭐 역사 교사 모임 뭐 회장하고 이른바 보수 쪽에서는 박성현 유대를 주필 그리고 저 권희영 교학사 집필진이죠.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제 서로 근거대면서 얘기하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쌍방 토론을 봐야지 이게 정확히 파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야당이나 좌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교과서 저술과 이 유통에 100% 기득권을 갖고 사실 지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해석을 해왔고 이른바 민중혁명 사관에 의해서 학생들을 주입식으로 가르쳐 왔는데 그게 이제 공론장으로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민중혁명관이 뭐가 문제냐. 친일 나쁜 거고 민중이 주체가 되는 역사를 쓰는 게 뭐가 나쁠 거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완전 한 발 뒤로 빼서 우리는 이념이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가르쳐요. 이렇게 나오니까 밀리더라고요, 저쪽이. 물론 어제 박성현 주필하고 권희영 교수가 아주 세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역시 이 문제는 전 국민이 보는 공론장에서의 토론을 아주 반복적으로 열어서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어제 백분 토론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 저는요, 우리 벤 대표 말을 받아서 본다면 지금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뭐 종북 좌파가 주장하고 있는 교과서 논란에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것이 없는데 정부가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그 이제 정점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되면 이제 팩트 확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팩트 확인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교과서를 사러 좀 많이 사갖고 배포를 좀 하려고 교보 서적을 갔는데 책이 하나도 없어요. 딴 데도 없어요. 다 어디 갔냐고 하니까 한국 금인정교과서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출판사들한테 받아가 내리 판매를 해준답니다. 출판사는 거기다 책 갖다 주고 여기서 받아가고 서점에 까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법인인데 아마 교육부에 산하던 이 기관처럼 돼 있는 사단법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한 2주 전에 싹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시작된 직후에 시중에서 책을 다 회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회에 전화를 했어요. 책이 와 회수했냐니까. 아니 지금 뭐 학기가 끝나가서 책을 뭐 회수해서 또 새로운 교과서가 나가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 책 좀 살란다니까 나중에 몇 시간 있다가 연락 온 게 한 권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안철수 책 살 때 대선 이 무렵인데 2012년에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책을 서점에서 따로 파는 거는 책을 분실했거나 책이 찢어졌거나 망실됐거나 이런 학생들이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사는 겁니다. 비싸게 주고. 그러면 한 7, 8천 원, 10,000원이래요. 그런데 그 책을 어차피 지금 이번 학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10월 초에 다 없어져 버렸다는, 해소해 버렸다는 거는 뭔가 이 7종의 교과서에 대해서 다 손에 쥐고 줄 꺼가면서, 빨간 줄 꺼가면서 읽으면서 분석을 했을 경우에 이 두려움을 느끼는 세력들, 또 교육부도 금인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냐라는 두려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이게 지금 팩트 토론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교과서 때 이제 팩트는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간접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은 다 갖고 있죠. 이른바 뭐 보수노기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저도 그 교과서 원문은 다 읽지는 못했어요. 정리된 것만 이제 조갑재 대표가 정리한 책을 냈는데 어서 읽었는데 사실은 이게 애매한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라는 게 한 단락 한 문장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약간 틀면서 이게 쭉 이어지면 하나의 서간이 보이기 때문에 맥락으로 다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보면은 있는 교과서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친의 맥모들로 매도하고 소련과 김일성 이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6.25도 남침이냐 아니냐, 남침이라는 단어를 썼냐냐는 논쟁이 하는데 단어를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6.25 전체를 미소 간의 냉전의 산물로 분석을 해버리니까 이데올로기의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이어오기 때문에 한 단락 한 단락 팩트로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황교안 총리가 브리핑을 하고 야당에서 언론당에서 반론하고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황 소장하고 저가 했던 사망류처럼 시간 두세 시간 잡고 서로 충분히 근거 제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이걸 국민들 보는다고 해서 토론으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어제 백토가 그런 대로 좀 성과를 냈던 게 한 2시간 동안 마음껏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결국 문재인 대표가 제안했던 김무성 대표와의 1대1 토론이 무산된 게 아니고 도망갔죠. 김무성 대표가. 이게 완전 밀리다가 어제 이제 백토를 보고 뭐 여러 사람들이 논의한 대로 사실 이제 장외 이 조직 싸움에서 무조건 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 싸움도 밀려요. 이 정권이 워낙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서 방법은 최소한 대표 논객들끼리 끊임없이 한 달 이상 정말 각자 자료와서 토론을 붙이면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종편이라는 게 생긴 이유가 그것이 그냥 이 토론의 어떤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도 종편의 주요 이유고, 그래서 종편에 수많은 논객들이 출연하고 있는 거고, 종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걸 갖다가 편성하기도 굉장히 좋을 거라 봐요. 그리고 공중파 프로그램들도 이 토론 프로들이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면 이 공중파나 종편들이 이 토론을 그거 잠깐 불러서 5분 10분 이야기 시키지 말고요, 아예 그냥 양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불러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도록. 그래서 각 방송들이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송 매체가 제가 볼 때 보도 채널까지 하면 말입니다. 공중파 3개, 보도 채널, 종편 이런 거 10개 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0개의 채널이 한 2시간씩 편성을 하든지 끝장 토론을 편성을 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그냥 붙이면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여론이 형성되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기하는데 지금 형성된 뭐 반대가 13%더 많다. 이런 여론들은 49대 36이라고 뭐 최근에 갤럽 조사가 그래 나왔죠. 이런 여론들은 전부 다 그냥 이 메카시즘, 친일 메카시즘과 독재 메카시즘 더 나아가서 그냥 낙인 찍기. 그럼 저 아버지 뭐 부친의 친일을 의혹을 지우려고 아버지의 독재 의혹을 지우려고 저런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25 같은 문제만 해도 간단하다고 봐요. 6.25는 한국하고 북한하고 이념 충돌이 아니라요. 소련이 북한을 시켜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 미국이 과연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이 빠져 있는데 미국이 과연 남한을 방어할 자세가 돼 있는지 2차 대전이 곧 끝났는데 미국이 큰 전쟁에 말려들 의사가 있는지 그때 트루만이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거를 테스트를 하고 한국을 찔러단 거죠. 만약에 한국에서 미군이 개입 안 하고 한국이 적화되어 버렸다 하면 이제 그리스를 찔러보고 터키를 찔러보고 그래서 당시에 철의 장막 밖에 있는 약한 고리들을 다 찔러보려고 했겠죠. 그런 부분으로 일어난 건데 전적으로 100% 지금 역사적으로는 소련의 지령에 의해서 김일성이 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마치 남쪽에도 이념 갈등, 북쪽에도 이념 갈등이 있어서 이런 것들끼리 남북 간에 서로 충돌한 누구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중립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념 갈등이 있었죠. 남쪽에도. 북한에도 이념 갈등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틀어버리는 부분 때문에 이것이 마치 이야기를 짧게 하면 뭐 맞는 이야기고 극단적으로 좌편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근데 진짜 어느 순간부터 종편에서 한 주제를 놓고 최소한 50분 정도 토론하는 코너가 사라진 것 같아요. 다 사라졌죠. 네,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 뭐 농객이라기보다 뭐 제가 볼 땐 뭐 여의도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정치권, 기득권에 줄 서는 얘기만 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주제 가지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제가 나왔을 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초창기는 있었죠. 저도 한 50분씩 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종편이 각광을 받았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제 공론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편 내에게는. 근데 뭐 정부 입장에서 지금 종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좀 소유한 공영방송이나 정부 소유 방송이 벌써 KBS하고 MBC하고 EBS하고 YTN, 연합TV 5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5개만이라도 특별 편성을 통해서 아니 KBS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교과서 각 분야 다 뭐 일제 분야하고 뭐 해방 이후 분야, 6.25 분야 그런 식으로 가서 논전을 잡으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홍보 부분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뭐 여당 대표, 뭐 교육부총리 다 엉망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토론을 붙여가면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상하게 그거를 충분히 논파라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논객들은 왜 다 이렇게 아직까지 출연 정지가 안 풀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출연 정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변희재 대표가 왜 출연을 정지당하고 있는가, 또 여기 있는 황장수가 왜 출연을 정지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예? 어디 뭐 청와대에 물어야 되는 건지, 방송국에 물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이 판단하는 뭐 꼭 우리 둘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들이 있다 하면 그 논객들을 왜 안 놓느냐? 제 블로그 한번 보세요. 왜 벤 대표하고 황장수는 왜 안 놓느냐? 왜 사라졌냐? 묻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왜 안 놓는다고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해줄 데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비공개적으로 출연을 정지하고 있다. 막말을 한다면 요새 뭐 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뭐 막말 가지고 뭐 정부가 뭐 방송 통제하니 어쩌니 종편들이 그러는데요. 아니 그러면 변희재 황장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종편에는 막말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말들만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라지니까 종편이 정화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보수의 이 입어를 가지고 남을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보수 정권이라면 정부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 이제 고영주 이사장의 이 문재인 공산주의 발언 관련해서 이제 연합뉴스 TV가 기획을 잡았고 뭐 여러 수투 통해서 사실 뭐 저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연이. 네, 저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박성현 주필하고 이렇게 뭐 황 소장 전했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에 고영주 이사장의 개인의 신상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연결시켰는데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베니제 대표가 왜 출연이 안 되는지, 황장수는 뉴스와이 빼놓고는 왜 출연이 안 되는지, 뉴스와이는 왜 출연이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뉴스와이도 출연이 안 된다 그러는데 뉴스와이 쪽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평시는 괜찮은데 지금은 전시 상황인데 이른바 선발대로 늘 역할했던 사람들을 출연을 묶어놓고 전쟁 수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평시에는 알아서 하지만은 그게 사실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연합뉴스와이는 정부 소유 언론인데 우리가 2차 대전 영화를 보면 사형수들도 필요하면 사면해가지고 전쟁에 투입을 하고 이러던데 그런 영화들 많았잖아요. 저 2차 대전 전쟁 영화 중에 무슨 변 대표하고 저하고 사형수도 아니고. 근데 이게 저는 처음 겪은 일은 아니에요. 이게 2012년 대선 직전 이제 총선부터 대선까지 제가 그 당시에 뭐 포털하고 뭐 저는 이제 미디어 워치를 하다 보니까 방송사 자체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대선 직전까지도 저는 사실 출연이 정지됐던 상태입니다. 그 당시는 뭐 종편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KBS, MBC인데 뭐 저는 KBS, MBC를 감시하는 매체라니까 그래서 계속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나갔다는 게 아니라 포털 기업 토론 같은 경우는 사실 저밖에 나가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포털 기업은 제일 중요한데 대표가 압권이죠. 근데 그것도 저는 출연 정지가 당해서 그것도 못 나가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사망률을 기획한 거거든요. 이제 밑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주로 언론하고 자주 충돌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건 맞습니다. 제약을 받는데 그거는 사기업 종편은 가능한다. 이번에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승부수를 던진 국정교과서 문제까지도 정부 소유 방송이나 공영 방송에서까지 이걸 막는다는 거는 물론 제가 연합뉴스도 비판하고 KBS도 비판하지만 이건 전략상으로 잘못된 거고 이 도의적으로 잘못했다고 봐요. 도의적으로. 아니 좌파의 패널들은 허구 헛날 종편 비판하고 공중파 비판하면서도 출연은 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판하면서 출연하고 이러는데 변 대표 여기 계시지만 뭐 M 종편하고 대선 때 트러블이 좀 있어가 대선 이후에 뭐 티격태격했지만은 결국은 그때는 정권이 새로 출범해서 서슬이 벌으니까 어쨌든 좀 잘 중재해달라고 저한테도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제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정권을 넘보는지 다음 정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매체가요 자기 매체의 어떤 부분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출연을 막는 권리까지는 없는 겁니다. 저도요 채널A에서 뭐 나한테 덮어씌우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예를 들어서 그 방송이 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막 출연자들을 통제하려고 하느냐고 제가 그 말 한번 했다고 해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왜 변희재와 황장수의 방송 출연이 막혀 있는지 이 부분을 변희재와 황장수의 출연을 허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전화를 좀 하고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편성을 해야지 막말의 정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세상에요. 한 번 실수해도 사면복권 다 시켜주지 않습니까? 근데 변희재하고 황장수는 뭔 크게 죽을 일을 했다고 이 사면복권도 없이 우리의 출연 정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아예 출연이 안 된다면 오늘부터 그냥 방송국 앞에 상을 열고 그냥 냅다 욕이나 좀 하고 살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크게 제동 걸렸던 부분들은 백분 토론 나가서 광주 사태라는 발언을 했을 때 광주 사태지 뭐. 그러니까 광주 사태 했을 때 이제 야당에서 난리치고 방통심의가 그냥 난리치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가 나가는 모든 프로마다 방통심의가 시비 걸리니까 저도 이제 그렇고 제작진도 이제 피곤하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생각을 접었고 저렇게 지금 있는 이 야당이 건지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방송 나가도 100% 방송심의로 제소 들어가고 이 방송심의에도 여권 추천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안 봐가지고요 이 부분 대해서. 가는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변희재 대표가 누구보다도 방송에서 심의의 대상이었으니까 이제 본인이 당했던 입장이니까 심의를 하면 제일 잘할 거라고 보니까 변희재 대표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요. 박근혜 정부는 왜 그런 건 발상을 못하는지 의심스럽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봅니다. 이 방송에 있어서 방송국은 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만드는 이상은 그건 공기입니다. 오나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솔직히 말하면 아까 여의도 브로커, 뭐 오뎅 포럼 이래가지고 저 사람 딱 넣으면 국민들 다수가 저 사람은 뭔 말할지 누구를 빨지 다 아는 사람이 출연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개하는 거는요, 뭐 방송 안 해도 그까그 그만인데
이 교과서 전선에서 이렇게 밀려가 낙동강까지 지금 밀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전쟁을 잘하는 람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형수를 석방을 시켜서 전선에 투입해서 싹 쓸어버리라고 해야 될 건데 사형수들은 아직도 교도소에 gat혀 있어요. 이런 게 좀 웃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요. 이번에는 어쨌든 정부에서 5개 정도 공영방송을 총동원해서 뭐 그거는 여론 조작이 아니에요. 자주 나와서 같이 토론하는 토론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 나가면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대해서는 농객들 총동원해서 거기서 붙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독립체전을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변 대표도 이제 우리 방송도 오고 뭐 신혜식 대표도 하고 장원재 대표도 하지만은 어느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작은 방송들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자기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려야 되고요. 한국의 보수가 그 정도도 능력이 안 된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 보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좌우간 이 지금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방송하기 직전에 유명 정치인인데 국정화라는 말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국정화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그래서 그 부분을 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자 이러던데 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그 용어를 썼어야 되는데 이미 정부가 발표할 때 국정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론이 안 좋다고 용어를 바꾼다 해서 용어가 바뀌어집니까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죠. 언론사에서 그대로 쓸 텐데 그리고 우리가 아마 분명히 이제 정부 발뺌 여론 호도 뭐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게 뻔하죠. 그러니까 국정화라고 선언하고 나왔고 실체적인 내용이 국정화가 맞지 않습니까? 그럼 국정화 가지고 그냥 가서 승부 걸어야지. 저런 잔수 써가지고 지금 될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홍길동도 아니고 국정화를 국정화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면서 이 싸움이 이길 거다 이래 보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요. 아니 국정화의 논리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시장에 썩은 불량품들이 다 넘쳐요. 99.9%가. 정품은 0.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량품을 정품처럼 생각하고 정품은 불량품이 돼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정부가 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유통시키는 사람도 잘못됐고 생산하는 공장도 잘못됐고 그걸 갖다가 이 제작하는 한마디로 노동자도 잘못됐다면 그럼 소비자는 불량품이 정품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이 자체적으로 정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이런 게 정품이니까 이 불량품 시장은 문을 닫겠다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신있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즉 가짜 썩은 불량품들이 온 국사시장에 넘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것이 자체적으로 정화되거나 개선해서 나아질 방법이 없다 하면 그냥 이거는 문을 닫게 하고 이 정품을 하나 내서 이 맛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서 다시 돌아가든지 말든지 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당당하게 왜 못하는가 하는 게 의문이에요. 이제는 그 국사 교과서에서 특히 현대사 부분을 어떻게 서술할 건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놔야 될 때입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 내놓을 필요는 없죠. 이제 아직 빌진 자체를 구성하는 단계니까. 근데 국정화를 지지하는 장애 농객들은 이제 그 안에 친일이면 친일, 독재면 독재, 건국이면 건국, 종북이면 종북 이렇게 써서 가르쳐야 된다는 이제 구체적인 답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죠. 어제 백분 토론에서도 건국 문제하고 친일 문제하고 종북 문제를 좀 다뤘거든요. 근데 역시 친일 문제를 이제 좌에 공격할 때 조금 이제 이 부분 대해서는 피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친일 문제만 나오면은 그 교과서 때 워낙 많은 음해를 당하다 보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야 장애 농객들은 이제 그걸 풀어내고 입장을 얘기해야지 저거 뭐 피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 제일 무서운 낙인이 친일 메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한국의 종북좌파 야권은 한국의 이 건국부터 해방 이후 출발부터가 다 친일로 이루어졌고 친일 세력이 독재로 이렇게 변하면서 결국은 오늘날 오욕의 대한민국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그 현대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좌파 종북들은 마치 자기들은 반일을 항일을 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김일성이까지 북한의 저 3대 세서 왕조도 항일을 했던 사람들처럼 해서 정통성이 좀 있는 것처럼 부여하고 있는 사기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친일 메카 시점의 낙인이 한번 찍히면 이명박 대통령 한번 보세요. 이명박의 그 박자가 뭐 이또 히로부미의 이등방 박자다. 한국 사람은 이런 박자 안 쓴다. 이명박 일본에서 태어났다. 부모가 일본 사람이다. 이런 헛소리를 퍼뜨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독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의 위안부 문제를 뭐 몰고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뭐 일본에서 안도 내놓고 합의가 될 듯 하다가 한일 정보 교류 협정 걸리고 그리고 독도 가면서 아 이거 친일을 하다가는 뼛속까지 친일이다 소리 듣겠다 해군하자 해서 완전히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친일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부분들도 다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이게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유치한 수준인데 아니 일단 친이라고 종북은 뭐 보수 쪽이 자신 있어 하니까 종북 가지고는 어제 맹공을 퍼붓더라고. 근데 친이 들어오니까 이제 좀 머뭇거리는데 종북을 한다는 개념은 북한하고의 연관이 직접적으로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공작 자금을 받잖아요. 종북을 했을 때 그냥 자기가 신념을 종북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연계돼서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까지도 맺습니다. 간첩들 다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친일을 보자 이거 친일을. 친일적인 발언 예를 들면 뭐 일본하고 좀 더 좋게 지내야 된다 발언했다고 해서 일본한테 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 기업한테 스폰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신의 이른바 역사적 혹은 정치적 국제적 판단해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뭐 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랬다 치자 이거예요. 친일파들이 해서 어쨌든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니까. 근데 지금 2015년에 일본하고 관계를 잘 풀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뭘 얻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100년 전에 있었던 친일파와 지금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친일파로 낙인을 찍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유치한 수준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가요.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주변 국가를 침공한 것은 38년, 1938년부터 시작이라 39년, 40년, 41년부터 쭉 한 거예요. 한국은 1908년에 한일 합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쟁 한 번 안 하고 일본 손에 넘겨준 우리 태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일본이 뭐 한국 먹을 때 일본군을 끌고 와서 강제로 먹은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부에서 친일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내부의 반성도 필요하고 당시 20세기 초반에요. 미국은 스페인의 식민지던 필리핀하고 푸에르토리코를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제국주의로 딱 먹었어요. 자, 사과를 이야기하면 친미양요 1871년에 강화도 거기 부친도 사시고 했지 않습니까? 강화도에 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강화도를 지키던 한국 부대를 다 쓸어버리고 한국을 받아달라 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까지 역사적으로 사과를 해라고 요구할 것인지 왜 그러면 한국은 이 일본보다 더 근세에 있는 1850년에 중공군이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갑자기 밀고 내려와가지고 한국 사람 수십만 명을 죽게 만들고 수백만 명을 이산가족으로 만들어가 휴전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데 중공군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고 사과를 안 받습니까? 그래서 이 친일 메카니즘 시점에 저는 본질적인 고리가요. 좌파들이 쓰는 칼의 양면이 하나는 친일, 하나는 반미입니다. 지난번에 리프트 대사를 습격한 사람이 일본 대사도 습격했잖아요. 친일, 반미라는 양 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안보 구도나 동맹을 깨라는 부분에 이것은 굉장히 유용하게 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보수는 친일로 낙인이 찍힐까봐 이 문제만 걸리면 아니 대통령이요. 아베 불러다가 아베 나쁜 사람입니다. 거꾸로 가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데 아베 불러다가 11시 45분에 빠이빠이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아베가 요 근처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갑니다 해가지고 뭐 9명이 가가지고 뭐 등심하고 등심 정식하고 갈비구이 75만원치 먹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본에 가서 TV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에 이 관련된 댓글에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불러서 뭐 밥이라도 먹여 보내는 게 외교의 기본이다. 또 아베가 일본 TV에 나가고 밥도 못 얻어 먹고 내 가서 그냥 우리끼리 밥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를 바라보는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게 해결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입장에서 사실 이제 그런 국민적 감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너무 좌지우지되니까 그런 불필요한 문제까지도 이제 충돌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친이라는 게 그냥 유치한 얘기라는 게 일본하고 충돌하고 일본의 강경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게 돼 있지 일본하고 잘 풀어보자는 하는 사람 중에서 정치적으로 이득 얻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적 이익으로 국익을 팔아 이거야말로 매국노예요.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중요한 대일관계는 대미관계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훼손시키도록 조장하는데 이게 진짜 매국노죠,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이 문제는 좀 역사 교과서 집필에 대해서 뭐 교과서가 이대로 집필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 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만 바른 교과서를 쓰겠다는 사람들은 이 문제는 정면으로 거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핵심적인 출발이 일제하에 항일투쟁 근현대사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건국 이후에 친일 세력이 주도했다. 친일 세력이 독재로 변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는데 이 배경에 요즘 뭐 북한이 지령했니 안 했니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한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문제를 국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길을 쓰고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선전 매체를 동원해서요. 이게 지령이 아니고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역사 교과서 문제의 핵심은 친일 문제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면서 마치 그 상대적으로 이득을 100% 얻는 데가 북한의 김일성 왕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항의를 한 사람들이고 정통성이 좀 있다. 그리고 전쟁은 서로 쌍방이 잘못해서 일어난 이데올로기 문제고 전쟁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없다.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있지만은 그건 북한의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친일이나 이런 부분을 다 청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한국의 독재와 인권 탄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친일로 걸어버리면 여기에 올가미에 딱 끼면 완전히 그냥 개장수한테 걸린 유기견처럼 돼가지고 아무도 말도 못하고 질질질질 끌 때까지 끌려가는 게 이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과 보수 정치인입니다. 이 문제를 면대부분 심각하다 보지 않습니까? 일단 그 대한민국 건국 내각에서 건국 내각의 주요 인물 친일파가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대통령 자체가 이승만 대통령이 항일 운동가였고 그리고 이범석 법무장관 국방장관 광복군 출신이고 그리고 그 당시 서울시장 윤보선 그때 관선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요원이고 그 조병옥 경무부장은 30년대 후반에 항일 운동하다 감옥을 2번 갔던 분이고 한 명도 없어요, 내각에서 이 친일파가. 그러면 대한민국 내각에는 다 이른바 항일 운동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북한의 이 김일성 내각 같은 경우는 이미 이순인 부주석 그 김일성 동생이죠. 김영주가 일제 헌병 출신인데 수두룩하게 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역사적 사실까지도 완전히 무시하고 이승만 내각 전체를 지금 친일로 매도한 게 지금 현대 이 교과서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된 뭐 완전히 그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게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조병옥 경무대장 같은 경우가 이 경찰 일을 해야 되는데 경찰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이제 서장들을 일제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쓴 거거든요. 근데 경찰을 일을 돌아가야 되니까 경찰 근무를 해본 사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군인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이제 법조인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만주 군관학교 출신에서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마구잡이 친일파로 욕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자료를 좀 찾으면서 야 조병옥 경무대장이 서울시의 경찰서 8군데다 이제 일제 경찰 출신을 넣어서 그때도 그냥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친일파 뭐 중요한다 해가지고 청문회까지 끌려갔는데 요즘 그 새누당에서 무슨 청문회든 뭐 이런 끌려가면은 그냥 엎드려가지고 뭐 야당이 시키는 대로 다 답하지 않습니까? 5.18 쿠데타 해봐 그러면 쿠데타라 답하고 이 조병옥 경무대장은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본인이 이미 20년대도 아니고 30년대는 다 항일운동가들은 다 밖에 나갔을 텐데 그 국내에서 항일운동하다가 2번 감옥 가서 6년을 묵살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니까 나가서 이 국회의원들한테 당신 어떻게 친일했고 당신 아들은 뭐 했고 당신 뭐 했고 먼저 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당시 이 가장 큰 거물 정치인이 김규식 씨인데 김규식의 아들이 김규식 씨가 이제 항일운동가지만은 그 아들이 일본 해군 스파이로 8년 뛰었거든요. 그것까지 까면서 할 말씀 다 해봐라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당시 이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조병옥이나 뭐 신익희나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당당했거든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도 국회 언론들 굉장히 막 선동하고 음해하고 국익을 해치는 많이 했는데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자기 논리 펴고 너 진짜 그러면 나 그만둘 수 있다 이런 자세로 나가가지고 건국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와 지금 비교했을 때 이 현재 있는 막 보수층 전체의 정치권을 하는 행태로 볼 때는 친일로 매도당하고 독재 미아로 매도당하고 그걸 당당하게 어떤 논리로 설파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죠. 조병옥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그 조병옥 씨가 1955년도 민주당 지금
문재인 당이죠. 지금 뭐 사실 민주당이 아니라 문재인 당의 전신인 민주당 창당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60년 뭐 전통 뭐 기념 행사한다 창당에 조병옥 씨 이런 업적들은 또 다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익희, 조병옥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사실상 모태 아닙니까? 그 대선 후보까지 하시다가 급서해가지고 중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친일 낙인이라는 부분이 한마디로 역사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과연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탄생되었는가, 아니면 하부 조직에서 기술적인 기능으로서 예를 들어서 서구적 사회 시스템, 이 대한민국이 출범할 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 이전에 한국의 역사는 조선이었습니다. 그럼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일본 일제시대 때 일한 사람을 다 빼버리면 조선 왕조 때 왕 밑에서 전화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새 대한민국에 쓸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나이가 들어 다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서구식 국가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은 하부에 있던 기술직, 기능직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찰에 일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법무 조직에 일부 들어오고, 검찰에도 들어오고 군인에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그때 출범한 정부가 친일 청산이 안 됐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오류가 뭔가 하면요.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해가 후세인 밑에서 밥 먹던 경찰 군인을 높거나 낮거나부터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라크라는 게 독재로 영국 식민지 하다가 그 다음에 후세인 이런 바트당 독재에 있다가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니까 경찰 군인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 미국이 수십조 수백조를 투입해도 아예에서 한 명 오면 군인 경찰이 다 도망가버리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나마요 대한민국에 6.25 때 그야 그렇게 허술한 무기를 가지고도 6.25 때 그렇게 열심히 싸운 군경이 있었다라는 거는 근대적 시스템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일본군 왔을 때 광군은 거의 다 싸우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그냥 조총 메고요, 이렇게 한양, 평양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도 6.25 때요, 건국한 지 2년밖에 안 가는 나라를 위해서 국군과 경찰들이 목숨을 내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요, 다 친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맞아요. 정면으로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내각 전체가 사실 다 항일운동가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빨리 이 수교를 해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승만 정권 10년 동안 협상해도 전혀 한일 수교가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항일운동가들이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장면 정권 때조차도 안 돼요. 장면 총리도 다시는 항일운동가고 그럼 언제 수교가 됐냐면 65년 수교될 때 그때 박정희, 김대중 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김대중이 한일 수교를 지지했는데 이른바 조선시대 때 태어나서 나라를 뺏기는 것을 보고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 수교가 안 되다가 이미 나라 다 뺏기고 그 뒤에 태어나서 일본으로부터 그냥 일제 교육을 받고 기술적이고 혹시 뭐 선진 문명을 받고 보다 좀 감정이 덜했던 박정희, 김대중 시대 때 수교가 된 거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이승만 내각이 얼마나 강력한 항일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명확한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승만 정권 전체를 친일로 매도한다. 이건 우리가 정면으로 싸워서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박정희 정권에서 일본하고의 한일 수교했다고 합시다. 자, 수교를 안 했다면요. 자, 박정희 정권이 비약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부분에 그 모태가 된 시드만이도 한일 수교 자금에서 왔고 그걸 많이 받았니 작게 받았니 청산을 철저하지 않고 받았니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논리입니다. 그때 풀떼죽 먹고 굶고 다 살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저부터라도요 돈 생길 때가 있으면 뭔 일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때의 어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일본과의 무역부터 시작해서 일본 자금을 받아서 투자한 이런 부분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배고팠던 과거에서 할 수 없이 선택했던 부분은 다 있고 친일 낙인을 또 붙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독재 세력은 결국 친일 세력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장교했던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그다음 일본과 수교하고 일본 돈 끌어들이면서 사과도 제대로 안 받고 지금까지 와서 결국 인권 탄압하고 유신을 가져왔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때도 미국이 뒤에서 다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 같은 경우는 무상 원조를 주다가 이제 미국도 국내에서 그 당시 막 케네디 정권 들어오고 우리가 왜 가난한 나라 먹여 살려야 되냐 해서 무상 원조를 줄이는 대신에 스스로 이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미국은 돈은 내기 싫다.
빨리 대일 수교를 강화하라고 양쪽에다가 이제 계속 감정을 넣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하고 비슷해요. 지금도 지금 한일 관계가 워낙 틀어져 있는데 계속 뒤에서 미국에서 지금 안 그래도 중국 문제도 골치 아프고 언제 김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된다. 지금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 이 정권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표적으로는 미국이지만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워낙 4대 열강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국제관계를 보고 다 이 정권 운영자들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내 상황만 보고 너 친일, 너 뭐, 상당히 유치하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가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이. 아니, 지금도 어느 순간에 그냥 북한 무너지고 휩쓸려서 이 남한에 지금 이 선동 세력도 휩쓸려 버리면은 언제 어느 때 소련이나 중국의 식민지 될지도 모르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선동하고 참 한심한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이 미국이 필요 없다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어서 한 협상도 아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둘 다 미국에 더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하다가 밥도 안 먹고 먹었니 안 먹었니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웃기는 것은요. 만약에 지난번에 한번 보시죠. 북한이 목함지대 도발하고 휴전선에서 서로 간에 뭐 예를 들어서 폭격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이 보내는 뭐 전략적 자산, 뭐 최신 첨단 무기 어쩌고 하면서 국민들이 그래도 전쟁은 안 날 거야 하고 사재기도 안 하고 살아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한국군 수뇌부가 미군 없이 북한군하고 붙었을 때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도움을 받는데 미국은 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죠. 한국, 일본을 엮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한국이 살살 빠져나간다. 자, 그러면 자꾸 너희들 한일 관계가 역사적으로 티격태격하지 말고 일단 화해해라.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안부 할머니 살아계시면 47분이에요. 47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일본이 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사사의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베가 뭐 일본 총리가 좌우간 사과를 하고 그 사과에 개인 사과에 대해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전달하고 일본에 만들어 놓은 한 100억이 넘는 기금이 있습니다. 민간 반, 일본 정부 반 해가 그 기금 매치 펀드를 가지고 이제 이 배보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매듭 짓자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일본에 국가적으로 사과하라. 지금 여기에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본하고 더 이상 진전시키기 싫다. 그러면 우리 지지율 떨어진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거는 그냥 다음 정권에서 가야 될 건데 미국이 멀으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 뿐이다라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이것을 역사적으로라도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라도 풀고 가겠다면 위안부 할머니들 주장에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국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야죠. 그 부분을 가지고 일본하고 자 이 선에서 끝내자고 하든지 이 부분에서요 친일 메카시즘이 걸려 있습니다. 자 위안부 할머니들 뒤에서 쭉 있는 사람들 이 제3자가 여기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3자의 개입이 결국은 뭡니까?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베하고 밥도 못 먹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마치 이제 한미일 동맹이 사실은 거의 하나로 돼 있어요. 미국의 안보 전략이라는 게 가급적 자기 돈은 안 쓰고 일본이 좀 돈을 써가지고 동북아 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전통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한일 수교할 때도 미국이 자기 돈 좀 덜 쓰기 위해서 일본을 통해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80년대만 하더라도 반미를 가지고 공격했는데 요즘은 미국 공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좌익들조차도 미국 공격 거의 없이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일본 같거든요. 일본 이 친일 메카시즘 코드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이거는 비겁하게 피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일본 관계가 일본으로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들이 다 연결된 문제니까 이걸 사실 다 터놓고 냉정하게 국제질서로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민들도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옛날 같았으면 뭐 몰라도 되는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좌익들이 친일 메카시즘 코드로 승부를 거니까 이 국제질서 맥락까지도 국민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 쪽에서는 보수 정권이 잡아도 친미보다는 친중을 더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미라고 하기에 시비 걸기가 적절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중요한 부분은 이 친일 메카시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지 여론을 의식하고 지지율을 의식하고 코가 끌려가다가는 이명박 정부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또 보수 정권이 한 텀이 또 끝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재 대표 오늘 마치는 발언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뭐 황수량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제 시대가 아니라 해방 이후에다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해방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현재 국제 질서를 보고 판단하는 부분들을 친일파라 그러는 거는 정말 넌센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들도 뭐 친일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세대가 한 3세대가 바뀌었거든요. 뭐 김무성 씨 같은 경우 아직도 아버지 친일에 허우적거리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뒤로 나가시고 과거에서 일제와 전혀 관계없는 이 좀 새로운 세대들이 진짜 좀 비전을 갖고 국제질서에 대한 판단 내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라도 친일 메카시즘은 사라져야 됩니다. 예, 오늘 그 국사 교과서 논란의 핵심은 친일 메카시즘 그리고 친일 메카시즘이 작용하는 정치적 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희대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